이제 그 글로벌 정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백신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맞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 그 뭐 신규 확진자도 좀 줄고 사망자도 줄었다 이런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올해는 좀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당연히 좋은 거죠. 네. 좋은 건 좋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좋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다. 네. 이거는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신도 보급이 되고 하니 다시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것 같고 네. 뭐 우리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과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반부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네. 그러니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반부는 코로나 직전과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다르죠. 그림일 거라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에서 뭐 완전 면역 어떤 그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내고 이젠 감염률이나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단계에 간다 하더라도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진도가 그 백신 보급이나 보급률에 대한 부분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예. 국경 간 왕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립 경제 환경하에서의 이 경제 패러다임을 전제했을 때 적정한 경제 성장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 직전에는 무역 분쟁이라는 여러 핸디캡은 있어 왔지만 그래도 경제는 성장을 해왔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일궈내 왔었던 부분 등이 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은 왕래를 제거하고 나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립 경제라는 이 취지하에서 경제가 성장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 등을 걱정을 하시는데 네. 우리 전통 경제학 측면에서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기름값이 올라갈 거야. 이거부터 먼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죠. 예. 근데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인플레라는 것이 그런 원자재나 이 단순히 그 에너지에서만 기인할까라는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 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배달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네.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얘네들 처음에는 한 1년, 2년 전만 해도 배달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런데 어영부영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자가격리라든지 고립경제 환경하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지불하지 않았었던 비용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우리가 새로 경험하게 될 인플레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실물 경제에 가해지는 변화 등이 앞으로 이 경기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될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 예. 이거는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 스파이럴을 그러니까 좀 확장될 수 있는 예. 그런 투자 아이디어의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은 일단 또 뭐 블루 웨이브도 달성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뭐 규제도 강화될 것이고 네네네네. 법인세도 올라갈 것이고 뭐 예상들은 많이 했지만은 지금 실제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초반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고 볼까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경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봤지만 예. 뭐 정치 지형에 대한 변화, 외교 지형이나 어떤 정치에 대한 부분 등을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서 그리고 변수로서 처음에는 분석을 시작하다가 어느덧 지금 상수로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의 우리 경제는 이런 정치 지형이나 정책 환경도 물론 중요한 변수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패러다임이 그런 정책 환경을 지금 저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오히려요? 오히려 정책이 예. 뒤따르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출범이 시장에서 흔히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 정부에서의 변화, 네. 그 변화에서 비롯되는 여러 성장 요인과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까지는 저는 오케이인데 예. 문제는 뭔가 손바닥 뒤집듯이 다 바꿔버리는 이런 식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조금 지양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지금 미국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경제를 정상화시키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을 어쨌든 빨리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숙명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일자리가 가장 그렇죠. 크죠. 예. 지금 현재 일자리를 거침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 등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예. 이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들은 조금 편협한 시각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예. 실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소득의 양극화나 어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유세나 그런 취지하에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가해지게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그런 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무조건 수그리고 들어간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런 변화에도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맡고 있는 분야에서의 어떤 패권적 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거대 담론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미국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 중에 이들 각각의 분야가 갖게 될 수 있는 패권적 지위. 네. 이거를 우리가 더 고민하는 부분 등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말씀처럼 이제 뭐 어떤 재정 정책이나 또는 통화 정책 못지않게 이제 시장의 뭐 파워가 변수가 됐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게임스탑 그 건을 해가지고 뭐 많은 공매도 세력하고 개인 투자자 간에 거의 전쟁이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안정성을 좀 해치고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약간의 어떤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 앞으로의 추이는? 10년 전 금융위기는 시스템 리스크에서 시작되어서 실물 경제가 침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이 방만한 투자 네. 그리고 파생 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맞물리면서 그렇죠. 이들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양적화라는 것이 가동되었었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는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 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침체의 경로가 정반대예요. 이번에 팬데믹 상황은 실물에서 침체가 시작됐죠. 네. 모든 것들이 셧다운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파산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 들으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다는 예. 거죠. 네, 네.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허점이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이런 게임스탁에 대한 문제라든지 너무 공격적이고 어떤 쏠림 현상이 심한 이런 투자가 빌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의 문제가 시장을 흔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진앙지, 그 원인은 재정 정책 부분이나 네. 통화 정책 부분에서 그것이 등장하면은 영향을 주지. 예. 지금과 같은 투기적인 어떤 거래나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문제를 만들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이 풍부한 유동성을 전제한 금융 장세에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 정도, 해프닝 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찻잔 거죠. 속의 태풍 정도.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현상은 불과 한 4, 5년 전 가상화폐 열풍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었던 당시에도 그 처음에 초반부에는 테슬라 열풍이 당시에도 있었었고요. 그것이 시작되다가 갑자기 블록체인에 기반한 여러 기술 지형에 대한 변화 등이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의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게 되었었고 예. 지금도 일부 그런 성장성을 제시하는 이 가격 등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성을 일으켜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라는 자산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면 묵히면 묵힐수록 좋은 선형적인 자산, 예. 그냥 놔두면 올라가는 자산이 예. 있는가 반면에 예. 순환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좋을 줄 모르는데 예. 언젠가는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우리가 흔히 순환적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순환적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투자하시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자산을 투자하실 때는 출구 전략을 꼭 수립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언제든지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예.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경제관념과 일상생활 그리고 어떤 성격적인 것, 이 모든 것과 좀 잘 맞는 것, 이것들을 찾아가시는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예. 지금의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 등은 그 하나의 일시적인 해프닝이다라는 네. 정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그 중국 증시가 일단은 올해 굉장히 좀 그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또 경제 성장률도 훨씬 더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20년대는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난해도 중국에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이 많이 났었었고 지금은 잠깐은 현금화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예. 현금화를 했다라는 의미가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봐서 현금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출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뭔가 외교 관계라든지 통상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보고 싶다. 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예. 저 역시 언제든지 재투자를 하려 할 거고 예. 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예.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은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이제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이제 약간 긴축 정책 비슷한 걸 이제 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한 거냐 또는 주식의 거품을 좀 잡기 위한 거냐 이런 정도 해석들이 분분하던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부분? 우선은 나라마다 각 분야의 발전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경제의 발전 속도와 어떤 투자나 개방에 대한 속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 등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년대 중국이 수행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다 성장을 일궈내었다라는 것들은 알겠고 네. 하지만 앞으로 이 전세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이런 부분 등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개방을 어떻게 부드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개방이라면 금융 개방 쪽 말씀. 금융 개방이나 시장 개방 모든 것들이 다 모든 해당될 것. 수 네. 있습니다. 지난 수년 전에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선진국 경제를 말 그대로 고객으로 해서 중국이 돈을 벌어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중국이 다 네. 흡수를 해버렸는데 그렇죠. 이제는 조금 중국도 풀어놔야 될 때가 되지 않냐라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이었던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만 하니까 자꾸 제재를 가하고 하는 현상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몇 년 동안 해왔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뭐 1대1로라든지 신실크로드 네. 하면서 내부적으로 뭔가 인프라를 개혁하겠다라는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는 주변국에 있으니까 그것이 반가웠죠. 예. 그런데 미국 입장이나 거리가 먼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쟤네들은 우리한테 수출로 그렇게 돈을 다 빨아먹고 그거를 조금 내달라고 하니까 네.
다 저런 식으로 예. 그렇죠. 이제 내부에 태워버리네. 네, 이제는 좀 베풀 때가 됐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은 그런 개방을 얼마나 성공해낼 수 있느냐가 조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20년대를 제가 유망하다고 보는 거는 지난 2010년대가 누구였느냐? 미국의 시대였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주의를 다시금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입니다. 말 그대로 그 가지고 있는 여러 독점적 기술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구현해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인 거고 문제는 그런 소프트 파워를 실물 경제에 대입을 해서 실제적인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등은 중국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화해를 하고 예. 그것을 구현해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20년대에 대한 성장 속도는 우선 중국이 조금 따라잡는데 피치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 있게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렸던 게 이제 최근에 어떤 금융당국의 네네네네네. 긴축이 어떤 의미인가? 그럼 결국은 금융 개방을 위한 나름의 준비 차원으로 센터장님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우선은 아직 중국은 네. 지금도 우리나라의 반응을 보면은 뭐 공매도 문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때 이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는 아직 못 듣잖아요. 예. 그렇죠. 중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난리 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중국은 절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예. 어떤 경제는 계획 경제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이번에 어떤 그런 그 유동성 통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 등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열풍이 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수습에 대한 액션을 중국은 취한 모습 정도라고 봐두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라는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을 이제 뭐 억눌러야 된다라던가 네. 예. 뭐 스스로 자학하겠다라던가 뭐 네. 이런 식에 대한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중국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직 중국 금융시장은 성숙된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이들이 선진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글로벌 투자자들과 글로벌 자본에게 풀어놔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또 안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수위를 저는 맞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로 보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장기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대를 위해서는 계속 투자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감독 당국의 규제가 시장을 조금 뒤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잠깐 엑시트한 부분 등은 그 신호에 맞춰서 들어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유명하다고 하셨으니까 또 유명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뭐 전기차도 있고 고령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헬스케어 부문도 있고 뭐 14억 인구니까 뭐 소비재도 있고 한데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센터장님만의 나름대로의 또 유명한 분야가 따로 있으세요? 저도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부분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국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을 하면 정말 무한정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들의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투자 힌트 등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선은 그 중국 산업에 대한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산업 지형의 변화라든지 중산층 비율의 변화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우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계획 경제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밝히고 있는 여러 성장에 대한 메시지 네. 이것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산업 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이제 3월에 전인데도 그 얘기가 나올 거고 지난 이제 그 10월 그 19차 당대회에서 예. 나왔었던 부분 중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자립 경제에 대한 부분을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도 꺼내 놨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 쌍순환에 전제한 이 자립 경제에 대한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네. 이것이 결국 단기적으로 가까운 수년 내에 중국에서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자립경제.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다른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변국들 그리고 교육 대상국들과 상생하던 산업들 중에서 뭔가 독자 노선을 가기 위한 산업의 메시지는 무엇이 있느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그렇군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저희 역시 이제 그런 부분 등을 지금 많이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내 순환을 연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금 투자가 중요하다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까 말씀했던 데 순환적 자산인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한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이라는 거는 순환 투자의 대표적인 네.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오다 금이라는 따랐다가. 거는 뭐 금고에 묻어놓는다고 금가루가 붙지도 않고 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의 투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의 개념으로만 자꾸 투자를 설정을 하시다 보면 네. 뭐 지금은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채권이냐 주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만 선택만 하시려는 거가 아니라 자산 배분 관점에 있어서 금이 지금은 조금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아, 이제 이 가격이 온스당 얼마에서 얼마까지 갈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아. 지금 투자의 열풍이 불어온 상태고 어쨌든 지금 투자는 조금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 쪽으로 흘러가죠. 네. 근데 모든 돈을 그런 쪽에다만 담아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조금 안전한 자산에 내가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안전한 자산 쪽에 위치해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채권인데요. 예. 근데 채권이 지금 그렇게 아주 유망하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머쓱한 위치거든요. 아직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가격 변동에서 위험이 덜한 자산이 뭘까라는 개념이 금에 대한 수준 관심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지 네. 금에 대한 자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야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예.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일환에서 보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아까 게임스탑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은이 폭등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오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은이라고 하면 과연 은이 희소성이 있는 자산인가 이거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개인적으로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뭐 반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금고에 있는 뭐 돌반지나 폐물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자산화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이라고 하면 부엌에 돌아다니는 은수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산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약간 유동성이 넘쳐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해프닝과 예. 같은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네. 언제든지 그 투자에 관심만 꺼지게 되면은 가격은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지에서 조금 생각해 두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 예.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은수요가 거기 많이 들어가.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그 얘기들을 꺼냅니다. 예. 앞으로는 뭐 반도체 수요도 커지고 뭐 예, 이 수요들이 다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다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의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현재 은 관련이나 금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재고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인해야 그런 돼요. 것들의 변화는 그렇게 지금 별로 감지되는 바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이 곡물입니다. 네. 예. 우리가 뭐 경제가 좋아지고 막 이러면 에그플레이션 얘기하고 막 예,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쌀이 부족하다거나 옥수수나 콩이 부족하다라는 느낌 별로 못 받으실 전혀 거예요. 지금 없죠.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3끼 먹다가 5끼 먹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곡물 시장에 대한 가격은 어느 정도 이미 공급 과잉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은 여기에 투자 수요라는 것들이 몰리면서 가격의 이상 반응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유동성의 거품이 커져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산 등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부터 예. 얘는 순환 자산이야. 아. 얘는 내가 먹을 때까지는 좋은데 조금이라도 손실 날 것 같다 보이면 바로 처분해 버려야 되는 네. 예. 그런 생각들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금은 말고 네. 또 다른 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인데 네네네. 이제 최근에 달러가 뭐 상당히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그 뭐 선진국 화폐에 비교해서도 조금 이렇게 약화되다가 뭐 최근에 뭐 달러 지수가 또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앞으로 변화가 궁금하더라고요. 추세적으로 약화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강달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건지 이건 어떠신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 환율과 결국은 똑같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제가 환율을 위험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앞으로 경제가 지금보다는 발전되고 성장뿐만이 아니라 발전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았을 때는 네. 점진적인 약세의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러의 약세라는 거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약세를 전망하면은 일부에서는 야 그러면 미국 경제가 별로란 얘기야? 바로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별로라는 것보다는 미국 경제는 꼭 더 좋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미 10년 넘게 좋아졌었고 예. 네.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 미국 경제의 문제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풀어둔 유동성, 특히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그렇죠. 중요한 문제로 던져질 거라는 네.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돼서 그 부채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강세를 독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예. 채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무분별한 약세도 유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지명된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예.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좀 강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2000년대와 같은 드라마틱한 달러 약세 정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전쟁을 치르면서 어쩔 수 없이 달러 약세를 용인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고 예.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부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기축통화국가의 의지를 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측면은 완만한 약세 정도로만 의미를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부분 등은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예. 이분들은 잘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예. 내가 해외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특히 이제 달러로 결제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예. 약세에 대한 부분 등을 감안해서 기대 수익률을 얼마까지 설정을 할 건가. 그렇죠. 네. 조금은 높은 투자 자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그 경제 흐름에 대해서 김형렬 센터장님이 아주 그 맥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선형 투자, 순환 투자 이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인사이트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